최근에 박사 학위를 받으셔서 이제 최상욱 박사로 불러달라고 하셔서 불러보겠습니다. 최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예, 네. 아주 따끈따끈한 박사 학위가 예, 뭐 호칭이 약간 부끄럽긴 하지만은 어쨌든 뭐 네. 감사드립니다. 그 박사 학위 주제가 굉장히 재밌어서 제가 꼭 한번 모셔보자고 그랬어요. 박사 학위 논문은 대체로는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인 경우가 많은데 네. 박사 학위 논문 주제가 미국 주식, 한국 주식이 네. 서울 아파트에 미치는 영향. 맞습니다. 와, 야, 거의 이게 3년 전에 주제를 잡은 거니까 거의 네. 뭐 미래를 내다본 것 같은. 원래는 그리고 한국 주식이 서울 아파트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을 사실 많이들 못 하셨을 것 같은데 작년에 국내 주식이 성과가 너무 좋다 보니까 또 올해 뭐 하이닉스 같은 그런 회사는 성과급도 많잖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 실제 사례를 보면은 그 성과급으로 집 사는데 보태겠다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것으로 보아 한국 주식도 넣기를 정말 잘했다. 신의 한 수였다. 원래 한국 주식으로는 집 사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지난 10수년간.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것도 넣기를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주식이 오르면 그 주식으로 주식 투자를 또 하면서 돈을 불려가는 분도 있으나 아파트 네. 사는 분들이 되게 많다는 말씀인가 봐요. 예. 그런데 단순히 저희가 뭐 투자로 돈을 벌면은 그 돈을 가지고 뭘 산다라고 얘기를 하기가 사실 좀 어려운 것이 이게 결국은 그 프리드만이라는 경제학자까지 거슬러 흘러가야 되는 건데 프리드만이 영구소득 가설이라는 게 있는데 그 사람의 소득은 결국 영구소득 이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제 평생의 소득을 의미하는 거고요. 월급처럼 매달 네, 일정액이 중간에 있는 비경상적인 소득은 보너스, 로또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어떤 본인의 그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이제 가설을 세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쩌다 돈 벌면은 그거를 베이스로 소비 계획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영구소득 내에서 한다는 건데 그 영구소득이 뭐냐? 네. 미국 주식이나 일본 주식 같이 장기 우상향하는 추세가 있는 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거는 소비에 영향을 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저희가 알고 싶은 거는 아파트 매매 가격 실거래 지수하고 1번이죠. 두 번째는 동남권 아파트 매매 실거래 지수를 알고 싶은 거죠. 각 지역별로. 예. 그렇죠. 그거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변수는 6개가 되는 겁니다. 전세, 그다음에 대출금리, 대출금액, 가계소득, 국내 주식, 미국 주식이요. 근데 보시면은 코로나 이전 한 60개월 동안의 월간 시계열 데이터에서는 아파트 가격이랑 좀 상관성 있게 움직이는 거는 전세밖에 없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그러니까 전세가 오르면은 매매가도 오르고 전세가 내리면은 매매가도 내리고 그리고 금리라든가 가계대출 금액이라든가 가구 소득이라든가 국내 주식, 미국 주식의 경우에는 이제 추세를 제거하고 실제로 상관관계 분석을 하게 되면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니까 별 영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코로나 이후에는 근데 좀 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전세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정상관 방향으로 움직이지만은 가계대출 금리가 이제 극도의 역상관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집값 빠지고 금리가 내리면은 집값이 올라가는 이론 방향을 정확하게 보여주는데 미국 주식 총 잔액이 빠밤 하고 이제 등장해가지고 미국 주식 총 잔액이 상승을 하면은 이게 추세가 제거된 겁니다. 서울 아파트가 올라가고 또 미국 주식 총 잔액이 또 증가를 하면은 서울 강남 아파트도 올라간다는 거가 이제 보여서 그래서 이걸 한번 돌려보니까 그러면 더 깊은 분석을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으니까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아파트라는 이게 서울 아파트는 전세나 가계대출 금리나 가계대출 총액, 가구소득, 국내 주식, 미국 주식과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만으로 이미 결론은 다 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중요한 거는 서로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주고받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제 연구는 편의상 코로나 이전, 코로나 이후 그리고 전체 10년 기간을 다 잡았는데 하나씩 한번 봐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세하고는 보면은 코로나 이전이나 코로나 이후나 유의하지는 않은 그런 거를 이제 보이지만 가계대출 금리하고는 코로나 이전에 이제 굉장히 유의하게 나오고 0.95라고 이제 그게 그 계수값인데
장기 개수값이 0.95인데 별 3개가 찍혀 있는 거는 이제 진짜 극도로 유의하게 움직인다는 건데요. 이 부호의 해석은 지금은 양의 값이잖아요. 네. 이 밑에 보면 음이 있지만 실제 해석은 이제 거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소득 그 서울 아파트 가격 더하기 그 가계대출 금리 더하기 대출 총액 더하기 가구 소득 더하기 국내 주식 더하기 미국 주식 더하기는 이제 빵이 되는 거니까 서울 아파트씩만 한쪽으로 좌변으로 옮기면은 부호가 반대로 해석이 되니까요. 그러면 뭔 얘기냐면은 가계대출 금리는 코로나 이후에 마이너스 방향으로 작동을 했다. 그러니까 가계대출 금리가 변하는 올라가면 거는 집값은 내려가더라. 맞습니다. 그래서 이론 방향대로 잘 작동을 한 겁니다. 근데 궁금한 게 저거 네. 왜 코비드 이전에는 네. 상식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집값에는 부담이 되겠지. 이거는 상식인데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 저렇게 된 거는 직관적으로 명확한데 왜 그렇게 됐는지도 알겠다. 네. 짐작대로 됐구나. 네. 그런데 그 전에는 왜 안 움직였을까요? 그 전에 설령 움직였다 하더라도 유의한 수준까지는 아니었다?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론 방향이 있긴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추세를 다 제거한 데이터들을 서로 겹쳤을 때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 빈도가 많다 보니까 네. 이제 유의한 레벨까지는 가지 못한 거고요. 근데 금리의 경우에는 금리가 이제 튀는 기간을 보면은 집값이 항상 빠졌던 그게 단행으로 관측이 되면서 이게 유의하다. 이게 유의한 것도 그냥 유의한 게 아니라 그냥 유의 수준 1% 레벨로 굉장히 이제 유의하다 이런 네. 게 나오면서 이게 마이너스 0.9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가계대출 총액도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것도 부호가 보면 여기 마이너스라는 건데 그럼 가계대출이 늘어나면은 집값이 올라야 되는데 가계대출이 늘었더니 집값이 빠졌다는 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 방향이랑 되게 다르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네. 그러나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이런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변수들이 하나의 그 개를 이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개 속에서 이제 가계대출은 좀 천천히 움직인다는 거랑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희가 알고 싶은 거는 이제 국내 주식 부분이었고 미국 네. 주식 부분이었는데 국내 주식은 서울 아파트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0.26이라는 거는 플러스 방향으로 작동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국내 주식이 플러스 3.26이라는 거는 마이너스로 작동했다는 거니까 오히려 뭐냐면은 국내 주식 오르면 집값 빠지고 집값 빠지면 국내 주식 그러니까 서로 상보적이었고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아주 많았고 주식으로 갔다 부동산으로 갔다 이런. 네 맞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부터는 국내 주식도 오르면 집값도 오르고 이렇게 이제 좀 작동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 주식의 경우에는 보시면은 코로나 이전에도 플러스 방향으로 작동을 했고 코로나 이후에도 플러스 방향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 이후만 놓고 봤을 때는요. 국내 주식이 만약에 오른다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다른 변수들도 같이 움직여야 되겠지만 국내 주식이 좀 추세적으로 많이 오른다고 한다면은 서울 아파트도 오를 거라는 말이 되는 거고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미국 주식 총 잔액이 증가를 한다. 예. 평가이 계속해서 증가를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서울 아파트 가격도 올리는 요소로 오케이. 작동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저거는 어느 정도 시차가 있는 걸로 추정돼요? 진짜 이거 완전 날카로운 질문인데 그래서 통상 이런 장기 개를 이루는 이 공적분을 관계를 짜는 거는 최적 시차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예. 1개월이냐 2개월이냐 3개월이냐 4개월이냐 이런 시차를 이제 구하게 되어 있고요. 예. 저는 여기서 최적 시차를 이제 2개월로 이제 본 겁니다. 그러니까 2개월 후에 그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있으면 있는 거고. 근데 저희 직관적으로 잘 생각해 봐 봅시다. 24년 11월 12월에 미국 주식이 엄청 올랐어요. 작년 2월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어제 풀면서 서울 아파트 팍 한번 이제 치솟았었고 그리고 작년 4월에 미국 주식이 이제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마이너스 20%.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잠잠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하반기 하여튼 뭐 이렇게 약간 움직였던 것 같다고 저는 제 생각이. 저 연구는 네. 2달 후에 어떤 관계가 있었냐를 본 거라는 거죠. 최적 시차를 2개월로 잡았을 때 얼마나 깊은 상관관계가 있느냐. 그렇죠.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데 서울 아파트에 대해서 여러 변수가 동시에 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가계대출 영향, 금리 영향, 뭐 한국 주식 영향, 미국 주식 영향이 이제 동시에 서울 아파트에 작동이 되고 있는데 그 놈들이 이제 서로 그냥 원래는 랜덤하게 막 있는 데이터들인데 예. 합쳐 놓으니까 이제
쫙 그 추세가 나온다는 거죠. 보이더라. 예, 추세가 나오는 그런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 동남권으로 한번 봐보면은 동남권의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에 가계대출은 마이너스 방향, 금리가 마이너스 방향입니다. 그리고 가계대출 잔액은 플러스 방향인데 이거는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행되는 효과인 것 같고요. 소득에 따라서 플러스 부호는 반대로 해석하는 거니까요. 국내 주식도 이제 동남권의 경우에는 국내식 오르면은 그냥 올랐었어요. 그러니까 서울 전체로는 마이너스 그 반대로 갔었지만 그냥 국내 주식은 강남권을 얘기할 때는 그냥 국내 주식 오르면 강남권도 올랐다. 네. 미국 주식은 코로나 이전에도 그 양의 방향이었고 코로나 이후에도 이제 강력한 양의 방향을 가지고 있고 다만 국내 주식은 강남권과는 약간 상보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그러니까 미국 국내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겁니다. 미국 주식 총잔액이 올라가면은 이제 한 2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이제 서울 강남권 아파트 가격은 올라가는데 예. 국내 주식이 올라간다고 해서 강남권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국내 주식은 이제 비강남권에 있는 그런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플러스로 작동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예,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럼 그래서 저거는 미국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강남 아파트의 수요층과 많이 겹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미국 주식은 했다 하면 크게 먹기 때문에 미국 주식이 오르면 뭐 마포 아파트도 눈에 안 차고 그냥 다 바로 강남으로 간다. 예, 근데 그거 저는 볼 수 그거를 있겠죠. 이제 이런 거 이제 연구 데이터인데 이제 사실 저희 주변에는 그 소프트 데이터라고 하는 실증 사례들이 일부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 예, 제 친구들 특히 외국 회사를 다니는 제 친구들을 보면은 네, 이제 이런 친구들은 사주가 많습니다. 우리 사주. 네. 그래서 외국계 회사들은 사주라든가 주식을 많이 주다 보니까 그게 한 15년, 20년에 걸쳐서 보통 나스닥이 15년간 15배 올랐으니까요. 네, 네. 나스닥 상장 기업이라고 하면은 미니멈 15배고 많이 오르면 한 3, 40배 올랐더라고요. 사주 받은 게. 네. 그래서 그게 제가 하나증권 다닐 때는 하나은행 사주 받은 거가 다 원본 마이너스였는데 사람들이 이제 미국 회사들은 사주가 다 이만큼 올라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예전엔 그게 몇백 몇천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이제 10수억 20몇억 막 이렇게 되면서 그런 주식들을 정리해가지고 그런 분들 어딜 사냐 그거 정리해서 어디 사겠습니까? 그거 정리해서 결국에는 서울 2분이 1분이 사는 게 아니고 그냥 금액에 맞춰 4분이 5분이 사는 거거든요. 좋은 거, 비싼 예. 거. 예, 고가 주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미국 주식을 정리해서 서울에 집을 산다고 하면은 그 집은 그 미국 주식에 비례하는 좋은 자산으로 이제 사더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알겠어요. 이제 미국 주식이랑 이제 서울 고분위 주택 간의 그 관계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전체 기간 제가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쪼갰는데 전체 기간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움직입니다. 국내 주식이 오르면은 서울 아파트는 오르는데 강남권은 오히려 다운되고 미국 주식이 오르면은 서울 아파트는 오히려 다운되는데 강남권은 올라가거든요. 근데 지금 작년에 보면은 결국 국내 주식, 미국 주식 다 올랐기 때문에 네, 그냥 서울 아파트랑 이제 뭐 강남권 전체로 봤을 때 강남권 쪽이 상승세가 좀 있었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 하여튼 그렇게 보고 데이터는 있습니다. 확보하기 좋으니까 주식 잔액을 쓰신 거는 이해가 되는데 네. 주식 잔액이 올라가는 거는 주가가 올라갔을 때도 그렇지만 자기 순매수가 자산을 올라가면 올라가죠. 그렇지, 자기 자산을 주식 계좌로 보내면 또 주식 잔액은 저절로 올라가잖아요. 네. 물을 계속 타도 주가는 떨어지면서 물을 계속 타도 주식 잔액은 커질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저건 그냥 주가 오른 거라고만 보면 돼요. 근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저는 이거를 왜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그 두 자산 간의 상관성이 있다는 거를 밝히려는 게 아니고 한국 가계가 도대체 구매력을 어디서 조달하냐. 그 경로에서 아까 경상소득이랑 비경상소득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주식에 좀 뿌려놨던 놈들이 알겠어요. 이제 무르익어서 야. 저희가 갖고 오면은 이제 구매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니까 그래서 구매력을 베이스로 먼저 수식을 설계하고 그다음에 이제 진행을 했죠. 코스피가 안 올랐을 때와 올랐을 때 두 가지로 그냥 놓고 보면 코스피가 올랐잖아요. 코스피가 올랐으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움직일 건지가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코스피가 올랐으니까 집을 안 사고 코스피를 산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네. 그러면 이건 집값에 플러스 요인, 안정을 주는 요인, 아래로 안정. 그런데 코스피가 올랐으니까 내가 돈이 많아졌네, 많아진 돈으로 집을 사자.
코스피가 안 올랐으면 그런 생각을 하지도 못했고 그렇죠. 안 했을 분들은 맞아요. 거꾸로 거기서는 또 이제 수요가 생긴 거 아닙니까? 네.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가 올랐기 때문에 집을 안 사고 코스피를 사는 바람에 집에서 수요 하나가 줄어든 이 효과와 코스피가 올라서 돈이 생겼네. 이걸 네. 가지고 코스피가 안 올랐으면 못 샀을 집을 사게 되는 수요의 플러스 1 요인 네. 중에 그거가 어떻게 더 많겠냐. 아니요,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를 넣는데 그게 평가액이 발생했을 때 그게 그 가계의 유효 현금 흐름이 되고 유효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주택 수요가 올라가는 거죠. 예. 그러면 주택 수요가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공급이랑 비교를 해야 되겠지만 공급이 그냥 소위 말해서 일반적이라는 상황에서는 가격이 상승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런 케이스에서는. 그렇죠. 네. 이 연구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흐름 소스들이 있습니다. 제가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도 있고 주식, 부동산, 코인과 같은 그런 자산에 뿌려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주식, 코인, 부동산을 자산을 뿌려놓은 잔액이 늘어났다. 그러면 그렇다면은 네, 그렇다면은 그냥 그 잔액이 올라가는 효과만을 본다면은 방향은 명확하다는 겁니다. 상승이라는 거고요. 다만 전체 개는 예. 다른 변수들도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 다른 변수들 간의 힘겨루기 속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국내 주식 상장의 효과가 아주 커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경우에는 다른 그 마이너스 영향을 주는 특히 금리가 아주 명확한 마이너스 영향을 주는 놈이잖아요. 금리를 확 올려버려. 맞아요. 확 올려야 이제 약간 그냥 균형이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런 예는데.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거의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국내 주식 오르면 3위 1분이 오르고 미국 주식 오르면은 5분이 4분이 올라간다. 그래서 미국 주식이 좀 쉰다. 예. 그러면 5분이 4분이에 대해서는 이제 그걸로 인한 상승 압력은 좀 없는 거고요. 근데 5분이 4분이가 미국 주식만으로 가는 건 아니니까 다른 많은 변수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가는 거겠죠. 그래서 원인에 대한 해석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양하게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말씀하신 유동성, 소득, 뭐 대출 가능 여부 등등이 다 영향을 줄 텐데 제일 센 놈이 뭐냐라고 하면 다시 또 연구를 좀 해봐야 되는 거겠죠. 그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은 코로나 이후에는 금리가 제일 세요. 금리. 네. 알겠어요. 결국은 뭐 주식시장 이야기를 주로 분석을 하셨습니다만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또 눈의 결론이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제 결론을 내면서 작년 말부터 어떤 식의 포스팅을 많이 하고 있냐면은요. 그 더 이제 깊게 못 들어가는데 그 공적분 관계도 어쨌든 랭크라는 게 있는데 변수들 몇 개가 서로 균형 관계인지가 강남권으로 가면 갈수록 랭크가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강남이라는 데는 랭크가 많아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6개의 변수를 썼지 않습니까? 6개의 변수 중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들이 그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게 시기 한 개일 수도 있고 예를 들면은 금리 내리면 대출 올라가고 금리 내리면 대출액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가는 게 균형식이다. 예. 이 변수 3개를 겹치니까 딱 균형인 게 하나가 있을 수도 있는데 거꾸로 제가 국내 주식이랑 미국 주식이 있으니까 국내 주식 오르니까 미국 주식도 올라가고 가격도 올라가면은 이제 균형식이 2개가 되는 거고 그런 방식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시기 몇 개냐 이거인데 서울 전체에 대해서는 랭크가 2지만은 강남에 대해서는 3개라는 거는 훨씬 강남이 복잡한 균형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미치는 변수가 많다. 네, 서로 막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움직이고 여기서 또 이게 움직이고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Exactly. 예, 맞아요. 그래서 랭크가 그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개가 복잡해지는 건데, 복잡해지. 예, 맞죠? 복잡해지니까 이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은 그래서 현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이 유동성을 조이려고 하는 휴의 정책, 뭐 6.27 대책이라던가 이런 대책이 일부 먹히긴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안 먹히는 이유는 서울 강남권에는 소위 말하는 주택가에 영향을 미치는 그 유동성 소스가 넘친다는 겁니다. 저는 국내 주식, 미국 주식 했지만 아마 여기 코인도 들어갔다면은 뭐 코인도 있을 수도 있고 있겠죠. 네. 그 소스가 많기 때문에 그 모든 소스 그 소위 그 파이프라인 물줄기를 못 막을 거라면은 그러면은 그냥 결국 집에 세금이나 보유세 정책이나 내는 게 맞다.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전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랭크가 복잡하지 않을 때는요.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이 쉬웠습니다. 대출 조이면 됐거든요. 대출 조이면은 다른 소스가 별로 없을 때는 네, 유동성 소스가 그리고 여기에 제가 하나가 더 있잖아요. 저는 여기 이걸 안 넣었는데
상속자산. 맞습니다. 상속자산이라는 새로운 그러니까 아까 비경상소득에는 네. 상속자산이라고 하는 소스가 또 크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내가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내 부모 세대로부터 오는 돈까지도 구매력이라고 보게 된다면은 구매력 그쵸. 급증이 있는 다양할 건데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럼 변수가 7개로 늘어나고 그 공적분 관계식은 더 많아질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근데 그것도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상속자산도 수요를 올리니까 매매 가격을 올리는 요인이 될 건데 예. 상속을 받아서 집을 어디 사냐 상식적으로 3이 1분 1을 사냐 5,4분 1을 사냐 하게 되면은 5,4분 1을 사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은 아 이게 그 서울의 고가 주택은 그 소위 말하는 구매력의 원천이 너무 많고 다양하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잡을 수가 근본적으로 없다. 그래서 그거를 인정해야 된다. 인정해야 되고 오히려 결국은 최종 종착지는 집으로 가는 거니까 그 최종 종착지인 집을 보유하고 있거나 취득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에서 다시 세금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걸 잡으려고 한다면 네, 아마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가 이제 아마 이런 식의 연구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 비슷하게 지금 이 시간에도 한은을 포함해 가지고 이제 여러 부처에서는 여러 변수를 넣어 가지고 프로그램으로 공적분을 계속 돌리고 있을 겁니다. 돈 버는 방법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사실은 장사해서 번 분, 투자해서 번 분, 상속받아 번 분, 번분 뭐 번분들은 많을 텐데 네. 그 번분들이 다 이분도 반포, 저분도 반포, 요분도 반포 다 반포에서 모이니까 네, 그래서 예전에는 파이프가 자기 경상 소득 그걸 하나였고 어떻게 대출 막느냐 하나였는데 그 얘기죠. 두 개였는데 소득, 대출, 국내 주식, 미국 주식, 상속자산, 고인자산 막 구멍이 여러 개가 되니까 이건 딱 막았는데 그 댐 한스처럼 이제 주먹 하나로 막을 수가 없고 두 알겠어요. 팔로는 구멍 2개 막았는데 밑에 4개 더 있고 일각에서는 그래서 어떤 나라의 이른바 고급 주거지 상급지 주택은 정책으로 자꾸 건드리고 하는 거 아니다. 그거 어차피 못 막는다. 나라가 잘 되고 나라가 잘 안 돼도 심지어는 그 일부 돈 버는 양극화의 그 결과물인 극소수 부자들은 항상 있기 마련인데 그 집값이야 뭐 아무리 국민소득 낮은 나라도 비싼 집들은 비싸니 우리 거기는 신경 쓰지 말고 중산층 이하 주택에만 좀 신경 씁시다 하는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아 근데 거기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부동산은 근본적으로 제로섬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로섬이라는 거는 내가 너랑 나랑 결국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빵이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제로섬은 다른 자산들은 보편적으로는 파지티브 썸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너랑 나랑 같이 갖고 있는데 둘 다 좋아지고 이런 게 되는데 이제 부동산은 근본적으로 소위 도시 한정적인 도시의 토지는 공급이 제약이 되어 있을 뿐더러 그거를 이제 소위 독점하고 있었을 때는 그 독점한 효과를 독점한 자는 누리지만은 독점하지 않은 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마이너스로 효과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를 들면 임대인과 임차인이라 한다면은 집값이 올라가면 임차료가 올라가니까 임차료를 많이 내는 사람들은 그 마이너스 썸 영향을 받는 거죠. 근데 신경 안 쓸 수 없으니 네, 근본적으로 토지가 도심 내 토지가 제로섬이기 때문에 이 모든 토지 공개념이든 뭐든 하는 이런 것들은 그 이제 근본적인 원인에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식과 조금 다른 거는 주식은 이제 고가일 때 공매도라고 하는 가격 안정화 방향도 있지만 이제 주택은 공매도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래서 주택을 다루는 정책론자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과열이 한번 일어나기 시작하면 막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 과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 밴드 안에서 놀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 밴드는 명목 성장률 밴드고요. 그러니까 명목 성장률 정도만 올라간다면은 노터치. 그러나 명목 성장률을 되게 초과 상승하기 시작하면은 그게 과열이 한번 직복되면은 안정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에 동의하면서 네. 다만 그 관리의 초점을 서울의 중위 아파트 이하 뭐 빌라 내지는 서민들이 많이 살고 중산층들이 사는 곳이어야지 그건 모르겠고 반포 봐라 또 올랐어 뭐 저 압구정 봐라 또 올랐어 하는 거를 네. 굳이 그거를 포커스로 맞춰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규제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그걸 봐야 되겠나? 아니 그러니까 보면 좋죠. 우리도 좀 잡아줬으면 좋겠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네. 거기 잡으려다 보니까 이제 다른 데서 또 부작용도 생기고 네네. 자꾸 똘똘한 채도 만들어지고 거꾸로 뭐 또 부작용에 대해서는 저는 22, 23년을 걸치면서 이제 한국 전체적으로 다 연구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요. 그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은 결국은 이제 초저출산과 피크아웃이고 지방 소멸이고 서울만 살아남는 그런 방식으로 가서 장기 성장률이 빵으로 가는 이제 부작용에 대해서는 연구가 끝났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 가격 전체 상승이 가져온 결과물. 네, 그게 거고. 맞습니다. 그 결국 부동산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출산율이 역으로 명확하게 나오고 그게 당장은 자산 가격 상승이라는 양의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잠재 성장률을 갉아먹기 때문에 단기 효과랑 장기 효과가 있는데 장기 효과적으로 이제 네거티브가 좀 크다고 결론이 좀 낮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거에 대해서 좀 손을 보려고 하는 형태의 여러 정책들이 있는데 그거는 차치하고 이제 그게 실제로 되냐 마냐에 따라 가지고 어쨌든 뭐 그 정해진 미래로 어쨌든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 박사님은 네. 그럴 때 부동산 가격에 대한 고민은 우리 사회가 계속 해야 되는데 네. 그 고민의 대상이 상위 1%의 주택은 제외하고 합시다라고 하는 건 틀린 얘기다. 다 끌어서 와서 해야지 왜 그걸 빼고 생각하냐. 아, 그 그거는 질문입니다. 또 외국이랑 우리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외국 얘기 자꾸 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일부 이제 그런 분들이 네. 우리는 단지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단지 문화가 있죠. 그래서 3000세대의 원베일리 3세대가 신고가 갱신하면은 2994세대도 신고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동반 상승하는 거거든요. 그럴 그러니까 외국처럼 한호 한동 물론 거기도 비싼 마을이 있습니다. 뭐 미국도 주민등록 그 우편번호를 베이스로 고가 마을이 다 있고 이 재작년에 막 팰리세이드 지역에 다 불타고 이랬었잖아요. 근데 그래도 거기는 하우스 단위로 거래가 되지만은 근데 저희는 그 하우스 단위로 개별 이게 다 보편적인 특수성을 딱 그냥 34평 평 똑같은 평 층만 다르고 다 똑같게 뭐 이제 완전 맞춰놓는데 전체로 묶어버리기 때문에 한두 가구에 의해서 가격이 증폭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면 원베일리만 오르는 게 아니라 돌고 돌아서 가락동 대림아파트도 같이 오른다? 아니요. 원베일리도 3000세대가 사람들이 다 올린 게 아니라 그냥 슈퍼스타 한 명이 신고가 사면 그날부터 다 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들 다 자기 집도 오른 것처럼 생각하고 실제로 올랐을 수도 있으나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러나 실제 그 주택을 사는 구매력이 있는 사람은 그만큼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당연하죠. 자, 그렇다면 당연히. 현 가격은 이제 그 과 측정된 구매력 기반으로 형성된 가격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100억에 사든 200억에 사든 아무 상관없는데 나머지 그 99%도 같이 등 떠밀려서 올라간 효과에 기반해 가지고 이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보대출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고 등등 많은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위로 나선 사이클이 나올 때는 다 좋아 보이지만은 아랫방향으로 나선 사이클 한번 잘못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문제죠. 지지대가 없는 거죠. 지지대가 없는 그런 밴드고 이거는 그러면은 이제 약간 위기를 수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데 그런 불안 상태를 이제 냅두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그걸 짜는 데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지금 서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전체적인 생각은 그 서울 3분위 이하 지역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거의 버블이 관측이 안 돼요. 그럼 5분위는 이제 높은 레벨의 그 버블이 관측이 되는데 뭐 그래서 그게 이제 불안 요인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 고가 지역의 기대값이 너무 높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쪽을 타겟팅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읽히네요. 오히려 많은 분들은 그 원래 부자들 사는 동네는 원래 빼고 우리 주택 정책의 목표가 다수 서민들의 다수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신경 쓰는 거 아니냐. 그러니 원베일리가 얼마 올랐다 이거 가지고 정책을 그쪽에다 포커스해서 하면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야, 그 사람들의 돈 소스가 어디 하나군 둘이야? 잡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부자는 안 잡히죠. 하다가 다른 쪽도 정책을 실기하거나 내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그건 우리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여기에만 포커스하자라는 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가 질문이었는데 저는 근데 그러니까 제일 돈 많은 사람이 얼마에 사든 상관없는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효과는 그 단지 전체가 오른 것처럼 생각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 단지 전체가 등 떠밀려서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뭐가 문제일까요?
그게 그러니까 불안을 내포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 하락의 스파이럴이 나왔을 때 방어할 구매력이 없는 사람들이 그 가격을 유지하게 된 그때쯤 거니까. 되면 그게 이제 만약 100억짜리가 80억 되고 80억짜리가 60억 되겠죠. 네. 무슨 문제가 생기면. 네. 근데 조금 극단적으로 그런들 어떠하냐는 거예요. 그런들 어떠하냐.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그게 파지티브 썸이라면은 문제가 없죠.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은 근본적으로는 제로 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은 그 다음에 들어오는 유입되는 사람들에게는 소위 등 떠밀려 올라간 가격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담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 100억에 팔렸으면 100억에 다음부터는 사야지. 네. 그 얘기는 이걸 세대론으로 가도 똑같은데요. 그러면 신규 유입되는 세대는 그 부동산을 영원히 이용 못하는 마이너스 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부동산이라는 한정된 그 도심 내 토지에 대해서는 그 어느 정도 가격 안정에 대해서 추구할 이유가 결국 그 토지 가격 안정이라는 거는 주거료 안정이랑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주거료 안정이라는 거는 저희가 되게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그러니까 가치 중에 하나인데 그 상위 0.1이 사는 주거라도 신경 써야 한다. 예, 근데 그런 그 얘기죠? 한 사람만 100억으로 산 게 아니라 2997세대가 다 같이 갔지 않습니까? 다 같이 100억을 내야 살 수 있는 집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내가 살라고 했는데 한 명이 비싸게 샀다는 것 때문에 나도 20억 더 비싸게 사야 된다? 그 사람은 마이너스 썸을 이제 받는 거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조차도 그냥 네. 부자들의 리그로 보면 아니면 그게 어떠냐. 계단 치고 내려오기 시작하면은 그 그라데이션처럼 경계선이 애매해지는데 그런 방식으로 저희는 다 올려치기 당해 있는 상태이걸랑요. 그 올려치기 당해 놓은 상태라는 거는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무조건 좋은 거고요. 왜냐면 그냥 제로 썸이니까 내가 갖고 있으면 무조건 유리한 그거야, 거고. 그렇죠. 네, 근데 그래서 그 갖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여러 그 방어 논리들이 등장하는 건데 아까 말씀하셨던 부자들이 사는 게 뭐가 문제냐도 그 방어 논리의 연장선이라고 저는 지금 이제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그게 주식이라면 뭔 문제가 있습니다. 주식은 여러 방지 효과가 또 있고 그게 고가이면은 누를 수 있는 그 수단도 있습니다. 뭐 소위 말해서 그냥 공매도로 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은 그런 방식으로 그 궤도를 이탈했을 때 안정을 시킬 수 있는 방법론이 전무한 자산이다 보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제로섬이어서 지금 이용하거나 다음에 이용하거나 다음 세대에 이용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거걸랑요. 괜히 비싸지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그 소위 명목성장률 레벨로 관리하려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뭐 현 정부가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근데 그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아마 관료들은 전체적으로는. 알겠어요. 그래서 고가주택이라고 하는 게 말씀하신 대로 한두 명이 그냥 미친 척하고 지르면 100억이 120억 되는 그건데 그거 되게 웃기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말씀 주셨는데 네. 또 고가주택은 오늘도 말씀 주셨듯이 다양한 소스로 돈 버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저거는 뭐 저거 미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해도 나 어제 500억 벌었는데 내가 120억 주고 사는 게 뭐가 미친 거야? 라고 하면 네. 그것도 다 말이 되는 거라서 그냥 저는 이제 그분들이 걔네들끼리는 돈이 많아서 사는 거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단지라는 걸 가지고 있는 한국적인 특성 때문에 이제 제로섬이 더 극화되는 거죠. 한국은. 근데 다른 나라는 예를 들면 런던 집 그러니까 그 집 예를 들면 비버리 힐즈 저희가 맨날 집. 얘기하는 일본 저희 가까운 일본 아자부다일스 그냥 고가주택 자기가 질러서 산들 그 도쿄 전체 시세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더라고요. 아자부 시세에도 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한 집을 자기가 질러서 그 아파트는 그래도 같이 오르지 않아요? 우리나라 반포 아파트도 서울 전체에는 영향 안 주잖아요. 그러나 저희는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그 차이가 항상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네. 있으면 그 차이를 네. 좀 우리가 이해해야 반포도 잡아야 된다는 그 생각이 전달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결론은 지금 정부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 결론은 간단합니다. 한국만큼 소위 몇천 세대급 단지로 구축된 주택 시장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단지 베이스로 움직이다 보니까 같이 올려치기 당하거나 내려치기 당하는데 전반적으로는 제로섬이다 보니까 이제 인센티브는 올려치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유한 사람이 유리하도록 제도를 그렇죠. 설계하고 그래서 이게 주택에 포획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냐? 갖고 있는 사람은 좋죠. 그런데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새로 올 사람보다 더 많아지면서 이제 정치적으로 영향력도 행사하게 되면서 주택에 완전히 포획이 된 건데 그래서 그냥 저희가 그거를 받아들이고 있는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으로 봤더니 이제 결혼 출산 유가 다 안 되고
이제 한국이 빵으로 가고 마이너스로 가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은 좀 힘들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걸 안정화시켜야 될 요인들이 이제 존재하는 건데요. 근데 그거에 대한 해법론은 다른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이 가지고 있는 단지형 시스템으로 인해 가지고 특히 범강남권의 경우에는 유동성 출처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 유동성을 막아가지고 잡겠다는 생각 자체는 넌센스고요. 예. 그리고 주택 가격을 공급으로 잡겠다는 생각도 완전 넌센스예요. 그렇게 잡힌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구매력이 넘치는 사람이 단지 전체를 올리는 그거를 공급을 어떻게 잡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건 이제 완전 불가능한 소리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자, 구매력 있는 사람은 한 명이죠. 근데 구매력이 없는 사람은 99명이 그 단지에 같이 있다면은 구매력이 없다는 거는 현금흐름이 없다는 거고 현금이 없다는 거는 소득이 없다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 주택에 대해서 그 시세에 비례한 보유세를 매겨서 그 보유세를 못 내는 것으로 인해서 그 아랫방향의 스파이럴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은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는 사람 한 명이지만 파는 사람은 세 명이면은 이게 마이너스 아랫방향 스파이럴이 일어나걸랑요. 저도 단지 시스템에 대해 보유세를 가지고 1년에 네. 집값에 뭐 한 5%나 10% 내라. 그러면 못 내고 쫓겨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5% 10%는 헌법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뭐 최대 근데 우리나라는 실효 보유세율이 0.2%이기 때문에 실효 보유세율이 0.2가 0.4만 돼도 저는 엄청난 그 보유세율 인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는 우리 실효 보유세 0.2니까 그거가 1주택자 기준으로 그런 네네네. 거죠. 큰 뭐는 아닙니다. 큰 뭐는 아니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그 작년에 한 달 동안 일본 살면서 일본에 집 사는데 대출 금리는 1.2%인데 보유세가 1.1%니까 보유세 그 합쳐서 결국은 1년 연간 비용이 2.2%라는 거잖아요. 아, 일본 보유세는 1.1이나 해요? 네, 그 공시가액이 70%인데 그게 시세의 거의 1%를 내니까 이제 공시 가격이 70%. 공시 가격이 1.4인데 그 고정 자산세를 내면은 이제 시세의 거의 그래요? 1%가 나가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보유세가 사실은 스트레스 금리죠. 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월세가 근데 엄청 저희는 비싸겠구나. 대출 금리 3.5인데 보유세는 실효 보유세 0.2니까 이제 보유세에 대한 그 장벽이 아주 낮은 그 나라이고 그래서 보유를 다들 하시는 겁니다. 그 보유세가 잘 작동돼 가지고. 그럼 그걸 하려면 적어도 임대 놓는 세입자 빌려준 주택은 보유세를 많이 깎아줘야 지 안 그러면 연 1% 집값의 1%인 보유세가 임차료에 전가되지 않겠어요? 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연 1%가 그거는 그 임차료에 대한 전가는 그냥 그것도 케바케입니다. 아까 주식이 이때 저때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온 것처럼 그런 이제 그런 관계나 지표에 대해서는 이제 케바케입니다. 그러니까 임차료에 전가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장기적으로는 전가돼. 왜냐하면 연 1%를 세금을 내면서 집값이 안 오르면 그건 임대료로 받지 않으면 임대 안 할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주택이 전체적으로 도심에 있을 수밖에 없도록 도시 구조가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런 방식으로 가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 가령 예를 들면 요즘 상가 임차료나 오피스 임차료 이런 거는 이제 처참히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유세 전가를 하나도 못 하고 있잖아요. 결국 수요 공급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라 가지고 예. 그래서 수요 공급을 고려한 상태에서 전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지 무조건 전가되는 거는 아니걸랑요. 그건 그렇죠. 네. 당연히. 그래서 뭐 그렇게 그렇게라고 할 정도면 뭐 전가가 뭐가 없는 거죠. 그거. 네네네. 서울 부동산이야 당분간은 안 그럴 것 같아서. 올해 우리나라 특히 오늘 서울 부동산 얘기니까 서울 아파트는 전문가들이 뭐 공급 절벽 이런 키워드도 갖고 오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불안한 얘기들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봐야겠어요? 저는 제 불안하게 바라보진 않고 있고요. 상반기는 그래도 그 가계소득이 증가하는 요인들이 좀 많다 보니까 특히 뭐 하이닉스 보너스? 맞습니다. 아까 제가 그 현금 흐름식이 네. 결국 경상이랑 비경상 소득과 대출인데 대출이 보십시오. 저희가 1년에 한 40, 50조 빌리던 나라에서 20조밖에 못 빌려도 그냥 하이닉스 삼성전자 인센이 그거를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게 올해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내년까지 그렇다는 건 사람은 이제 한 해 연도에 대해서는 스팟으로 생각하지만 두 연도일 땐 선을 그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선을 그리면서 추세를 만들어버리는데 그렇지. 세 번만 연속으로 주면 네, 그 평생 추세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경상화하려는 그 성향이 존재하다 보니까 예. 지금 이런
하이닉스뿐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지금 판교에는 HD 현대일렉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HD 현대일렉 아시겠지만 지난 한 3년간 한 10답을 이상 난 회사예요. 거기도 기본금 몇천 프로를 줍니다. 그러니까 보너스로? 현재 그런 회사들이 연봉이 나온다는 얘기구나 거의. 기본급 1000%라면 보통 연봉이 그렇죠. 그렇죠. 예. 뭐 네네. 10달치 월급이라는 네. 느낌이니까. 근데 하이닉스는 연봉 레벨이 아니고 올해 만약에 이 회사가 진짜 100조 벌고 10조를 푼다 그러면 직원은 3만 명이니까 3억 3천씩 내년에 받는다는 거고 올해 이미 1억 받고 내년 3억 3천 받고 내후년에 한 4, 5억 받고 이러면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거는 그냥 은행 대출을 이제 아득히 넘는 숫자라 가지고 그래서 저는 올해 상반기는 그래서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지역적인 상품이다 보니까 하이닉스 2000팹을 기준으로 그래서 강동구 그다음에 판교 동탄 그다음에 송파구까지 그 범 동쪽권 광진구를 포함해 가지고 이 범 동쪽 권역이 이제 범 하이닉스 세력권이라고 이제 거다. 하이닉스 세력권이라고 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이닉스 세력권이 올해 상반기에 제일 그 시장 가격을 주도하는 지역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왜 그쪽을 타겟으로 할 거라고 보세요? 어쨌든 통근통학 해야 되니까요. 예, 통근통학을 해야 돼서 과거 인천 남동공단 잘 됐을 때 목동 잘 나간 것처럼 어쨌든 그 동부 저지선, 동부 저지선이 쪽 출퇴근 가능한. 예, 거의 잠실로 거의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현실적인 레벨에서는 이제 강동권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강동을 베이스로 하는 광동 광진을 베이스로 하는 서울 동부가 올해의 대장 지역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럼 하반기에는 이제 농담이에요. 아니면 하이닉스가 진짜 그럴 변수가 돼요? 제 주변에 하이닉스로 집사하겠다는 인센으로 집사하겠다는 사람이 이제 건너 저희 이제 과거 리서치 동료도 하이닉스를 갔는데 이제 애널리스트? 네. 그 친구는 RA였는데 하이닉스로 갔는데 지금은 이제 저도 어떻게 하면 하이닉스로 갈까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차상욱이 베스트였고 걔는 애널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결국 인생은 가락에서 만나는데 어쨌든 가락에서 만났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어쨌든 동쪽 권역이 제일 이제 중심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구나. 그다음에 근데 하반기가 되면은 결국 저는 보유세를 다시 건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모든 데이터들이 그냥 보유세를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동성 경로를 막을 수가 없다.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보유세를 통해 가지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보유세는 결국 썰물처럼 그 구매력의 정도를 시험하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험을 한번 받는 과정이 하반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소위 저분위 아파트의 경우에는 일반 가격 이하의 아파트의 경우에는 큰 과열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유세에 대해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무리가 없지만 고분위로 가면 갈수록 이제 시세 비례하는 보유세를 받게 되었을 때는 이제 현저한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그래서 약간 상고하저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올해 하반기는 보유세 논란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이제 하방 압력을 줄 것이다. 네. 야, 그럼 보유세 논쟁과 토론이 되게 중요하겠네 그게. 6월 지방선거 이후에 할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0.5를 매긴다고 쳐요. 그러면 100억짜리 아파트는 1년에 5천만 원. 그게 공시가 70억이면은 공시가 70억에 실효세율 기준 0.5요? 어우 그러면 5천만 원이 되는 5천만 거죠. 원이죠? 네. 그리고 10억짜리 아파트는 500만 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100억짜리 아파트 사는 사람에게 5천만 원 내라고 할 때에 불만 내지는 뭐 그 문제는 100명에서 그 10명은 낸다는 겁니다. 90명이 못 낸다는 거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그렇겠죠. 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20억 이상 아파트만 보유세 내 이럴 수는 없는 거고 보유세는 10억짜리 아파트에도 500만 원은 내게 해야 되는데 0.5라면 예. 근데 그냥 시세 비례로 가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 2, 3, 4, 5분위가 있다면은 이제 5분위에 대한 시장 가격 대비 임차료 대비 이제 과열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지금 100억짜리 사는 사람한테는 5천만 원 내라고 하고 10억짜리 아파트 사는 사람한테는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500만 원 내라고 고지서가 날아가면 소란과 항의와 불만과 고통이 5천만 원짜리 고지서에서 많이 나올까요? 500만 원짜리 고지서에서 많이 나올까요? 당연히 아래에서 많이 나오죠. 피라미드로 돼 있는데. 그러겠죠. 네. 그런데 그거를 이겨내고 5천만 원 또 내 식구누나 5,500만 원쯤 다 냈잖아. 그래야 되는데 그게 1년이나 2년을 내게 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 질문은 이제 정치까지 이어진 거여 가지고 저가 드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대답은 그냥 그 소위 말해서 주택 시장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아까 말씀드린 제로섬 자산이라는 특징을 고려했을 때 이것이 가지고 있는 장기적인 대한민국의 그 로스를 고려하게 되면은 그럼 결국 종국에 선택하는 대안은 보유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보유세가 효과가 있냐 없냐를 논하기에 앞서서 뭐 보유세가 최종 해결 답안지는 아니지만은 그거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답안지를 해법책을 동시에 내겠으나 보유세도 그 해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거의 선택할 거라고 거의 이제 확신하고 있고요. 제가 연구를 하면 할수록 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방법론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가 만들어낼 후폭풍은 이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는 그 전개 이후에 상황을 봐야 되는 거지 지금은 이제 가정의 가정을 또 해야 되다 보니까 예, 그럴 필요는 아직 없어 보입니다. 네. 하여튼 코스피 지수는 자꾸 오르면 비강남 네, 서울 비강남. 아파트 요게 계속 오른다는 최근 몇 년간의 맞습니다. 연구 결과는 있다. 그리고 강남 아파트를 잡으려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화해서 예, 파월 잡아놓으라고 해. 나스닥을 좀 돼야 된다. 이게 지금 왜 자꾸 다른 나라 남의 나라 네. 주택 시장에도 영향을 주냐? 미국의 주식 시장이 그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네. 최상욱 박사님의 박사학위 논문이었습니다. 예. 커넥티드 그라운드를 이끄시는 최상욱 박사님과 함께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또 이런저런 고민들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